빅뱅전 메이플에서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게 단검 도적을 왜 이렇게 병신으로 내놨냐는 겁니다. 표도만 봐도 럭이 오를수록 공격력의 효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는 유니크한 공식을 따르고 레벨 10부터 35렙이나 되어야 얻을 수 있는 숙련도 50%짜리 스킬을 달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단검 끼고 싶어도 10렙부터 50렙까지 표창이나 던지는 게 더 효율이 좋았고 10%의 정체성을 위해서 50렙쯤 자의로 표창을 내려놔야 되는 게 단검 도적이었습니다. 레벨 70을 찍은 이후도 마찬가지였죠. 무조건 피 50% 채워주는 표도 2차 스킬 드레인이랑 체력 50% 이하일 때만 3초 써가지고 피 랜덤으로 채우는 3차 스킬 차크라랑 비교하는 걸 떠나서요. 3차 전직인 시프 마스터의 핵심 스킬이 뭐야? 표창 도적은 럭의 비례, 단검 도적은 매수의 비례. 내 스펙이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떨어뜨린 매수의 비례에서 데미지를 주는 매수 익스플로전인데 그거 하겠다고 메이값 물약값 합쳐서 1시간에 300만원씩 써가면서 황지 육성 할 거냐? 난 그렇게 싫거든요. 그래서 시브즈를 선마스터하고 사냥을 해보지만 시브즈는 공속은 빠르지만 다른 직업들의 다수기에 비해서 데미지와 범위가 딸리고 어설터는 데미지는 괜찮고 몬스터의 방어력 무시라는 특수효과도 달려있긴 하지만 너무 느린데다 두 마리도 아니고 단일기에다가 몬스터에다 몸통 박치기 하는 스킬이라서 효율도 안 나와서 결국 쩔이나 받고 싶어집니다. 이렇게 힘들었으니까 4차 전직을 하면 좀 빛이 보일까요? 사실 단검 도적 4차 전직, 그러니까 섀도어는 스킬들을 아주 잘 받은 편입니다. 정말이에요. 스킬 하나하나의 성능이 아주 뛰어나고 써먹을 때가 많은 스킬들 뿐이죠. 그러나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하나? 프로듀싱이 잘못됐다고 해야 될까요? 영상에서 말씀드릴 몇 가지 요소 때문에 섀도어는 4차 전직을 하고도 깊은 심연으로 빠져버리고 맙니다. 과연 섀도어의 4차 스킬들은 어떤 게 있었으며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일단 3차 전직인 허밋과 시프 마스터가 굉장히 독특했던 이유가 모든 직업군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겹치는 스킬이 단 하나도 없었다는 거거든요. 심지어 레지스턴스처럼 막 비슷한 스킬조차도 없어요. 근데 이제 4차 전직으로 가게 되면은 스킬 몇 개가 공용으로 들어옵니다. 대표적으로 페이크와 베놈이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웃긴 게 같은 스킬이고 마스터 리버까지 공유하는데도 세부 수치가 또 다릅니다. 간단한 베놈부터 볼까요? 2006년에 4차 전직이 패치된 이후 2007년 공식의 변경을 거쳐서 현재 우리가 아는 모습이 된 베놈. 제일 공격 속도가 빠른 다수기인 시브즈로는 발동하지 않는다는 어이없는 스킬 베놈. 이게 2009년까지는 나로와 섀도우가 같은 능력치를 공유를 했었지만은 모험가의 귀한 밸런스 패치를 통해서 섀도우의 베놈만 상향을 먹게 됩니다. 성공 확률이 30%에서 50%로 상향이 되었고요. 중독 딜의 지속 시간도 2배나 늘어나게 되죠. 기본 성공 확률이 증가함에 따라서 베놈의 중첩 확률 역시 올라갔고 섀도우는 이를 통해서 몬스터를 보다 손쉽게 제압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패치는 빅뱅 반년 전이 되어서야 들어온 패치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 거고요. 이번에는 페이크를 볼까요? 페이크는 도적의 핵심 스킬 중 하나입니다. 나이트로드의 경우엔 1 찍으면 1%의 확률, 마스터를 하게 되면 30%의 확률로 적의 공격을 회피하는 스킬인데 섀도우의 경우에는 몹이랑 붙어서 사냥하는 애들인데 원격인 나로와 같은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섀도우는 페이크의 확률이 나이트로드보다 10%포인트가 높아요. 1만 찍어도 11%의 확률로 공격을 회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 마스터하면은 40%고요. 사실상 이게 섀도우가 나이트로드보다 딱 하나 나은 점이긴 합니다. 근데 아니 도적들 기본 회피 확률도 높은데 이거 40%까지 들어가면 거진 60% 아니야? 야, 그러면은 페이크 마스터하고 보스에서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상태 이상이랑 뭐 1, 2랑 다 무시하겠네? 뭐 딱히 그런 건 아니고요. 페이크로 피할 수 있는 건 물리 데미지뿐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공격 피해죠? 잘 피해지네요. 자, 마법 공격 피해죠? 잘 피해지네요. 자, 11 피해죠? 잘 피해지는군요. 자, 이번엔 스킬 봉인 피해죠? 이건 안 피해지고요. 스턴 피해죠? 안 피해집니다. 버프 해제는 또 피해지니? 안 피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페이크 찍는다고 그냥 보스의 모든 상태 이상과 모든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 반쪽짜리 회피임에도 피격 데미지를 제껴주는 효과 자체가 워낙 강력해서 채용되던 스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섀도우가 호은테일에서 유혹 담당으로 채용이 되었던 거겠죠. 일단 사망할 확률이 제일 적은 직업이긴 했으니까 말이죠. 이런 페이크와 거의 비슷한 효과를 가진 스킬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연막탄인데요. 연막탄 역시 섀도우를 상징하는 스킬 중 하나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연막탄을 깔면 구름이 생깁니다. 근데 이 구름 안에 파티원들이 있으면 피해를 안 받아요. 이게 페이크랑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또 있는데 페이크는 일단 공격을 이제 몸으로 받아내는 그런 모션 같은 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태 이상에 일단 걸리긴 걸리잖아요. 근데 연막탄은 이제 아예 피격 판정 자체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피격으로 인해 발동하는 상태 이상에는 면역입니다. 그러니까 뭐 불기둥 이런 거는 막는다는 건데 대신에 이제 광역으로 쏴주는 상태 이상은 막을 수 없어요. 이를테면 영상에 나오는 스킬 해제라든가 하는 것들은 제대로 막아주지 못하고요. 그리고 제일 큰 단점으로 유혹도 못 막아주죠.
그래서 막 연막을 깔아봤자 유혹에서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혹을 통해서 구석으로 이동한 파티원들을 위해서 연막을 따로 깔아준다든가, 사망한 파티원이 부활과 동시에 죽지 않도록 연막탄을 깔아준다든가, 아니면 또 광역 디버프가 없는 자쿰 같은 데서 순간 화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쓴다든가 등으로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쿨타임은 또 10분이긴 한데 마스터하면 지속시간이 1분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섀도우 11시서 돌아가면서 연막탄을 써주면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버틴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바이퍼의 타임 리프까지 들어오면은 10분은 우습게 보낼 수 있겠죠. 그 다음 스킬은 뭘까? 저번에 나이트로드 설명할 때도 잠깐 나왔었죠. 원래 나이트로드가 공용 스킬로 받아갈 뻔한 스킬이었는데 섀도우가 받아간 스킬, 암살입니다. 다크사이트를 사용한 상태에서 시전할 수 있으며 시전 시 3번의 공격이 확정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때까지 몬스터가 안 죽었으면 확률성 크리티컬이 포함됐다고 주장되는 그런 막타가 추가로 나갑니다. 사실 암살 자체도 이제 굉장히 강하고 주력 스킬처럼 보이긴 하는데 제대로 된 데미지를 보고 싶으면 다크사이트 상태에서 시간을 좀 보내야 돼요. 뭐 듣기로는 당시에는 뭐 3초마다 데미지가 증가한다 그랬던가, 뭐 아무튼 그냥 사용했을 때 데미지는 뭐 요 정도. 그리고 최대 시간인 12초 동안 차징한 후 나가는 스킬의 데미지는 이 정도가 나오는데, 사실상 이 누적 데미지를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무릉도장 이런 거 말고 있을까요? 아니면 뭐 파플라토스가 시계 속으로 숨었을 때, 이럴 때 말고는 12초짜리 차징을 활용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암살을 평소에 활용할 때는 부메랑 스텝과 함께 사용하기 위해서 그냥 다크사이트를 썼다가 차징 없이 바로 시전하는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데미지가 낮지만은 뭐 어쩌겠어요. 여기 또 웃긴 점은 암살의 경우에는 샤프아이즈의 추가 크리티컬 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크리티컬 확률이 올라가도 그냥 무조건 일반 데미지가 뜬다는 건데 어째서? 그리고 그 강력하다는 막타도 보면요,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데미지가 제멋대로인지, 이 영상을 보시면 아예 3타보다 마지막 크리티컬이 더 약한 걸 보실 수가 있죠. 암살도 개발진들 심리 분석이 필요한 굉장히 미스테리한 스킬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의 스킬을 종합해보면은 섀도우와 직업 이름 마냥 어둠에 숨어서 스킬 다 피하고 댕기고 차징 시간은 좀 있지만 리턴 값은 확실한 보조기 암살까지 있으신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부메랑 스텝을 보시면 얘가 쏙쏙 됩니다. 3차 때 배웠던 어설터를 마치 왕복으로 사용하는 듯한 어설터의 강화 버전인 스킬, 테스트 서버에 첫 출시되었을 때부터 빅뱅하는 그 순간까지 성능이 변하지 않은 스킬. 이 부메랑 스텝을 보면요, 진짜 웃긴 게 스킬 딱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마스터 기준 스킬 설명을 한번 볼까요? 데미지는 500%, 근데 500%로 2번 공격하니까 총 1000%죠. 여기에 한 마리도 아니고 브랜디시나 뭐 드래곤 버스터처럼 3마리도 아니고 4마리 공격이네. 그리고 마지막 90% 확률로 대상의 스턴까지 걸어줍니다. 결국 이 스킬의 효과란 건 뭐예요? 1000%의 데미지로 4마리의 원거리에 있는 몬스터를 공격하고요, 90% 확률로 스턴을 걸어주는 그런 미친 스킬이란 거죠. 이 정도면 그냥 메이플스토리 탑급 스킬 아닌가요? 네, 실제로 이 성능은 제네시스 등의 광역기들을 제외하면 메이플스토리에서 제일 강한 스킬 중 하나입니다. 이런 미친 성능의 직업을 쓰레기로 만들어버린 게 누구야? 바로 딜레이랑 제약 조건입니다. 자, 우선 딜레이가 어땠길래? 우리 부메랑 스텝 처음 나왔을 때 영상 한번 볼까요? 네, 여기 이쪽에 있는 친구가 연사하는 속도가 원래 속도입니다. 이거 진짜예요. 이게 순정 부메랑 스텝 속도라는 거고요. 보시면은 한 번 시전하고 나면 거진 2초, 아니 한 3초는 기다려야 다음 부메랑 스텝을 시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부메랑 스텝 사이 딜레이에 스비즈 블로우를 뭐 2번 정도 섞어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아까 설명드린 암살을 같이 섞어 쓰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물론 시전 속도 이런 것도 문제였긴 한데 진짜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일단 얘가 점프샷이 안 됐습니다. 아니 뭐 단검으로 때리는데 점프샷이 안 된다, 이게 말이 돼? 근데 이거보다 더 말이 안 되는 게 있었으니 바로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용 못함 이라는 제약 조건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아, 이건 또 뭔 개소리야. 우리 이 스킬이 3차 스킬 어설터를 닮았다고 했잖아요. 공격과 함께 텔레포트가 이루어지는 어설터의 제약 조건이 뭐였느냐, 바로 텔레포트를 해서 도착할 발판이 없으면은 스킬 시전이 안 된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킬은 어설터 2번 쓰는 거라고 했죠. 그 컨셉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아니 뭐 게임일 뿐인데 뭐 이리 현실성을 챙겨. 그리고 어차피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며. 그래서 섀도우가 얼마나 어이가 없는 직업이었냐면, 이 점프샷과 지형 제한 이런 것들이 2010년 1월에 가서야 풀리거든요. 그니까 그때까지는 내 앞이 텅 비어있으면 부메랑 스텝을 못 써요. 그니까 자쿰이 막 이렇게 있고 내가 팔을 공격해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빨갛게 칠해진 공간에서는 공격을 못해. 실제로 이 영상 같은 걸 봐도 그렇죠. 섀도우들이 이 앞으로 나오질 못하잖아요. 그게 앞으로 나오면 공격이 안 돼서 그래요.
이거는 이제 혼테일에서까지도 이뤄져서 다른 직업들 다 공격할 때 혼자서만 공격 못하는 발판 같은 게 생겨버려서 조건 맞는 땅 찾아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병크가 터집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섀도우들이 혼테일에서 이렇게 매달려있던 이유가 2010년까지는 사실 뭐 어차피 점프샷으로 때리지도 못하고 공격 가능한 땅도 없는데, 그런다고 막 사정거리 최악인 단검으로 사용하는 암살과 세비지 같은 거는 그 본체한테 닿지도 않으니까 너네는 그냥 매달려서 유혹이나 받아줘라, 뭐 이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물론 이렇게 딜레이와 제약 조건을 정신당할 정도로 설정한 의도는 느껴지긴 해요. 다른 스킬을 섞어 써라? 아니 그런 거 말고 시부즈에 베놈 안 넣어준 것만 봐도 그건 절대 아닐 것 같고, 이게 부메랑 스텝을 시전하는 도중에 캐릭터가 사라지는 모션이 있는데 그러는 동안에는 실제로 피격이 되질 않거든요. 그냥 무적 판정입니다. 근데 이 무적 시간이 꽤 길어서요, 그냥 보스가 공격하길 기다렸다가 타이밍 맞춰서 쓰면은 보스의 공격이나 뭐 상태 이상 공격 이런 것들까지 피해지는 정도의 그런 무적기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무적 판정을 주질 말든가 뭐 어떻게 몬스터를 때려볼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점프샷이 안 되던 문제와 정해진 발판에서만 사용할 수 있던 이 황당한 문제는 2010년 1월이 돼서야 수정이 됐고요. 딜레이 문제도 차차 수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선은 2009년이죠. 섀도우의 부메랑 스텝의 딜레이가 드디어 한 단계 짧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진짜 답이 없는 상태였던 거죠. 딜레이도 해결 안 되고 지형도 해결 안 되고, 그죠? 그리해서 2009년에 짧아진 딜레이는 이 정도. 뭐 그래도 초창기보다는 좀 봐줄만 합니다. 그래서 이전의 부메랑 스텝이 사이사이 뭐 세비지 두세 방 정도를 끼워 넣었다면 이제는 중간에 세비지 한 방만 끼워 넣어도 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냥 영상을 보시면요, 기괴해 보이기까지 했던 과거와는 달리 부메랑 스텝의 딜레이 사이에 스킬들을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수준까지 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섀도우는 정상인의 반열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이때까지도 제대로 패치되지 않았던 지형 제약 조건과 불가능했던 점프샷이 섀도우의 발목을 잡았죠. 그러다가 이제 2010년 1월이 되면서 제약 조건들이 모두 사라지고 딜레이도 버프를 받습니다. 이게 이제 2009년 당시 부메랑 스텝과 2010년 패치 이후에 그 부메랑 스텝을 비교한 영상인데, 자세히 보면은 2010년 버전이 뭔가 좀 빠르죠. 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2008년에 다크사이트의 후딜레이가 부분적으로 줄어들게 됐는데 2010년 모험가의 귀환 패치 때는 다크사이트의 후딜레이가 아예 삭제되는 패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다크사이트를 걸자마자 바로 풀어서 암살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부메랑 스텝의 빨라진 딜레이, 그리고 거의 없어지다시피 한 다크사이트의 딜레이, 그로 인해서 가능해진 부메랑 스텝과 암살의 완벽한 연계까지 들어옴에 따라서 드디어 섀도우는 정상인, 그러니까 사기까지는 아니고 정상인의 반열로 올라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섀도우의 스토리는 스킬의 지형 제약 그리고 후딜레이 이런 것들만 고쳐졌는데 한 직업이 거의 불구해서 사람 구실을 하게 되었다, 이런 가슴 뜨거운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처음부터 그냥 딜레이만 좀 만져줬으면 되는 거 아닌가?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메이플홀릭 구독해주세요.